안녕하십니까. 무역 아카데미 참석자 여러분. 오늘 드디어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한 2분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0분이 들어오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두 번 더 남았고요, 강의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6월 7일 날 동일한 시간에 옥스퍼드 팔레스에서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강의가 이제 중반을 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많은 분들이 초심을 잃지 않고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게 계속 동일한 시간에 같은 주간에 이렇게 참석하는 게 이게 참 괴롭다면 괴로운 일일 수 있는데 배우고자 하는 열망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이제 중반도 됐고 하니까 우리 회장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우리 참석자들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옥타 LA 회장 에드워드 손 회장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제가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고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옥타일레 24대 회장 에드워드 손입니다. 24대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사실 근데 저희 옥타일레가 월드 옥타의 종갓집으로서 40여 년 벌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무역 아카데미를 우리 김진정 세미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잘 진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총영사관에서도 또 좋은 여러 가지 리소스와 또 협조를 해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번째 아카데미 무역 아카데미 세미나에 이제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데 환영하고 그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위해 또 바쁘신 가운데도 함께 해주신 제인 김 관세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두 번 클래스가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졸업식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들 완주하셔서 또 좋은 성적으로 졸업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제가 첫 회 세미나 때 말씀드린 대로 두 번 수석과 차석 두 분께는 우리 옥타 LA 회원 회비가 연 500불인데 그걸 웨이브 해드린다고 제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개근상 있죠. 개근상도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해서 개근하신 분들한테 또 성의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말 우리 번협회 세미나 위원장님이신 김진정 변호사님이십니다. 아주 이 무역 관계에 대한 여러 업무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시고 권위자이신데 앞으로도 여러분들 자주 소통하시면서 아주 좋은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가까이 지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 전체 지금 졸업자 되신 분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또 우리 옥타일레가 지향하고 있는 모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모국에 있는 중소기업들을 또 미국에 또 진출하게 하는 이런 사업에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이 길을 통해서 무역업으로 대박 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면 합니다. 졸업식까지 여러분 꼭 완주해 주시고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우리 손 회장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이제 우리 오늘 강의를 해주실 제인 김 관세사님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인 김 관세사님은 VIP 커스텀 서비스의 대표 관세사이시고요. 그 롱비치에 있는 그 아주 좋은 빌딩이죠. 그 미국 세관 그 관세청이 있는 그 제일 꼭대기에 있는 좋은 빌딩에서 아주 오션뷰가 쫙 보이는 그런 빌딩에서 관세펌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경력으로서는 그 이전에 한미 관세 무역 연구 포럼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그 우리 영사관에서 공익 관세사로서 또 많은 수입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셨고, 통관 경력이 수십 년 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 포레블 21과 같은 그런 의류 통관에 아주 정통 있는 분이시고, 또 기타 그 관세 무역 연구 포럼 회장 역임하실 때 우리 실제 그 미국 미세관의 그 이런 오피서들을 초청해서 한국 우리 수입자들이 가장 궁금해했던 그런 사실들을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강의들 어렌지 하시고, 저와도 한 10년 정도 이상 같이 여러 군데서 같이 강의를 했던 그런 좋은 기억도 있는데요. 그리고 강의 오늘도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쉽고 아주 똑부러지게 강의를 잘 하시고, 또 평소 일도 그렇게 아주 똑부러지게 잘 하시기 때문에 혹시 통관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강추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제인 김 관세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가 너무 거창해서 큰일 났네요. 반갑습니다. 저 VIP 커스텀 서비스의 제인이고요. 제가 화면을 쉐어해 드릴게요. 다 잘 보이시나요? 화면이? 네. 오케이. 오늘 저는 통관 부분에 강의를 맡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에 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 제가 다룰 주제들은 우선 저희가 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하고요. 엔트리 클리어런스겠죠. 저희가 하는 일이. 여기 보시면 엔트리 머천다이즈. 그리고 엔트리 서머리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통관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클래시피케이션일 때 그 클래시피케이션의 뭐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1시간으로 너무 작을 것 같고요. 그 큰 그림에서 어떤 식으로 저희가 클래시파이를 하는지 알려드리고, 특히 이제 뭐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옷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옷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사실 통관 중에 클래시피케이션 중에서도 조금 제일 어렵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최대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류에이션. 발류를 진짜 많이 물어보신데 사실 발류는 통관사한테 물어보시는 건 아니거든요. 발류에 대한 페이드 프라이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뭐 얼마로 해라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지만 샘플 인보이스 어떤 식으로 인보이스를 기재하실 수 있는지 세관의 레귤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어떤 부분이 둘이를 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둘이를 안 내도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사가 뭐라는 사람일까요? What is a customs house broker? 구글에 찍어보면 이렇게 나와요. A licensed person or company responsible for clearing goods through customs on behalf of importers. 자, 여기에 clearing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희가 관세 하면 이제 clearing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통관이겠죠. 근데 이게 어떤 절차를 통해서 통관이 되는지를 아셔야 저희가 뭘 하는지를 아시겠죠. 자, 통관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저희가 수입자에게 받은 서류에 대한 정보들 있죠. 그게 어떤 뭐 베서 정보가 될지 컨테이너 정보가 될지 아니면 반류든 뭐든 어떤 모든 정보를 세관에서 쓰는 에이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에 저희가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을 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렇게 전송이 되면 릴리스가 되거나 이그잼이 걸리거나 뭐 어떤 과정이 있겠죠. 그 과정을 거쳐서 클리어가 되면 손님에게 배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release, customs release, which is clearing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에 전송을 하고 나면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와요. 가장 좋고 쉬운 거 손님들도 원하시는 게 페이퍼레스겠죠. 실만 with low risk, 뭐 어떤 뭐 전혀 문제가 없거나 매번 같은 물건이 들어오거나 항상 모니터만 들어오세요. 뭐 전혀 뭐 다른 물건이 없거나 같은 손님이거나 그런 경우에 페이퍼레스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한 80, 90%는 페이퍼레스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외에 페이퍼레스가 나왔는데 뭐 오버라이드가 돼서 갑자기 다큐멘을 녹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세관에서 이 다큐멘을 뭔가 어떤 이유로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클래시피케이션이 잘 됐는지를 보길 원하는 건지, 반류나 뭐 커머디티를 보길 원하는 건지.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 관세가 붙잖아요. 근데 중국산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오는데 중국 폴트를 통해서 왔거나 이런 경우는 당연히 중국산인지 아닌지 25%를 붙여야 되는데 안 붙으려고 일부러 한국산이라고 한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가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이그잼이 뜨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인텐시브 이그잼이 있고 스트래티파이드 컴플라이언스 이그잼이 있어요. 자, 인텐시브 이그잼 같은 경우는 아까 세관에서 다큐멘을 보자고 했잖아요. 그 보자고 한 어떤 특정한 오피서가 이거를 피지컬 이그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러면 이게 바로 오버라이드가 되면서 브로커가 이거는 브로커 드리븐 이그잼이에요. 그래서 뭐 저희가 트래커 넘버를 받아서 exam 사이트에 보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거는 something cannot be done at the port. 포트에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로 가져가야 돼요. 피지컬 exam을 해야 되니까. 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아니면 exam 사이트가 아닌 폴트에서 그냥 바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랄지 뭐 이런 경우 그게 아니면 CT도 있어요. CT는 마약 단속이에요. 말 그대로 마약인데 마약 단속팀은 어떤 특정한 커뮤니티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랜덤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손님들이 아 이거 왜 이렇게 우리 이게 자꾸 걸리냐라고 하실 때는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손님의 어떤 백그라운드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CAT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랜덤리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또 가끔씩 이렇게 되게 시즈널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저도 이제 한 20년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성수기가 있어요. 성수기가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물건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거든요. 그때 좀 많이 이점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제 그 예전에 어피서하고 저희가 같이 세미나를 한 적이 있는데 어피서가 그러더라고요. 어피셜리 얘기한 건 아니니까 저희끼리만 알고 있다면 이그잼에도 코타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뭐 1년어치를 채워야 하는 어떤 코타가 있는데 그걸 못 채운 경우에 연말에 굉장히 많이 뜹니다. 그래서 연말에 만약에 이그잼이 많이 뜬다 그러면 아 올해 코타를 못 채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그잼들이 뜨는데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릴리스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릴리스가 됐다고 하고 그거를 저희가 통관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통관이 다 끝나고 나서 베리피케이션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사후에도 검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물건 다 딜리버리 됐어요. 다 끝났어요. 돈도 다 지불하셨어요. 근데 그때 CF28 Request for Information이라는 서류가 날라와요. 이렇게 보시면 한 30일 정도를 주는데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근데 그 CF28의 Request for Information 말 그대로 어떤 정보를 원해요. 뭐 10가지 서류를 원할 수도 있고 뭐 한 가지를 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서류들을 요청을 할 때 한 달 안에 접수를 하시면 돼요. 그 특정한 그 오피스 이름이 CF28에 써 있거든요. 이메일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그 사람한테 그 서류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 제출을 하시고 한두 달 정도 있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CF28로 서류를 넣으셨는데 결과가 없다 그러면 그 담당 오피서하고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당 오피서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FTA 서류를 확인한다고 했을 때 FTA 서류를 이것저것 달라고 했겠죠. 뭐 CO도 달라, 뭐 manufacturer, 뭐 factory information을 달라라고 했을 때 서류를 다 주면 propose나 taken, propose가 나올 수도 있고 taken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propose로 나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다른 서류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20일을 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30일을 주고 결과는 한두 달을 기다렸다가 그리고 20일 안에 또 다른 서류 요청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뭐를 다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서 이 사람 페이먼트 프로브를 보고 싶다.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그렇게 20일을 더 줘서 여기서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테이크는 뭐냐면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거를 FTA로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positive. 나 이거 인정을 못 하겠다. 도저히 아무리 봐도 이거는 한국산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했을 땐 negative. 그래서 negative가 나올 땐 이렇게 빌이 나오게 됩니다. 이 빌링을 저희가 CF60A4라고 하고요. 그걸 받으면 그거를 아마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그리고 뭐 오피서마다 좀 다르긴 해요. 뭐 그분이 뭐 일이 많아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최대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도 제가 보기는 봤어요. 근데 anyway, 빌링을 받으시면 그때 그 due date 안에 돈을 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전송을 하는 서류 중에 엔트리 서머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서류를 만약에 이쪽 업계에서 일을 하신다면 분명히 보셨을 텐데 이거를 조금 쉽게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박스 27번에 보시면 라인이 나오죠. 이 라인, 여기는 1번. 근데 이게 라인이 아마 하나짜리 인보이스여서 여기가 001밖에 없는데 이게 뭐 2개, 3개 이상이다. 그러면 001, 002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겠죠. 그리고 요 밑에 KR이라고 돼 있는 게 FTA예요. 저희가 KR은 이제 한국 표기인데 뭐 나프타, 뭐 아니면 뭐 카프타 이런 FTA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신다는 거는 저희가 그렇게 입력을 했고 그래서 무관세를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 옆에 보시면 Other Parts for Powertrains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HTS 코드의 디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이 HTS 코드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HTS 코드 10자리를 넣으면 이 10자리가 관세가 얼마인지가 여기 나와요. 33번 박스에. 근데 지금은 이게 한국산으로 적용이 됐기 때문에 프리라고 나온 겁니다. 근데 요 밑에 보시면 그래서 이 관세는 0인데 왜 716불 80점이 붙었나 하면 하버 메인터넌스 피라는 게 있어요. 하버 메인터넌스 피는 오션에만 붙습니다. 말 그대로 하버를 메인터넌스 하기 위해서 이거는 텍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관세는 아니고 그래서 이 텍스가 붙는 거고 지금 이거는 한국산이기 때문에 MPF가 안 붙었어요. MPF는 멀천다이즈 프로세싱 피라 그래서 모든 물건에 붙습니다. FTA가 아닌 경우에 그 경우에 0.3464%가 붙고요.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미니멈이 29불 66전, 맥시멈이 575불 35전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매년 조금씩 오르긴 하더라고요. anyway, 이 두 가지는 관세는 아닙니다. 근데 꼭 붙는 텍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37번 보시면 둘이 관세는 0이었고요. other는 HMF가 될 수도 있고 MPF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여기다 맥스랑 미니멈을 적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MPF가 계산을 했더니 700불이 나왔어요. 하지만 맥스가 575불 35전이기 때문에 맥스만 붙어요.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 정보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토탈은 716불 80전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돈 부분만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정보보다. 제가 아까 HTS 코드 알려드렸죠. HTS 코드를 어떻게 찾냐. 그거를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보시면 진짜 굉장히 두껍죠. 이 책들.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정보를 제가 뭐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큰 그림에서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를 이제부터 천천히 알려드리겠습니다. HTS 코드는 요 앞에 두 자리가 챕터, 그 다음이 헤딩, 그 다음이 서헤딩, 그 다음 나머지 네 자리는 스태티스티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요 앞에 6개는 똑같습니다. 중국에서도 HTS 코드를 적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자리 6자리는 똑같아요. 근데 뒷자리 4자리가 미국에 있는 스태티스티커한 HTS 코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 22 섹션이고요. 99 챕터가 있어요. 그리고 뭐 어마어마한 커머디티가 있죠. 이제 그거를 어떻게 찾느냐. 우선 어떻게 찾느냐 이전에 왜 이게 중요할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갈게요.
뭐 다른 물건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옷 같은 경우는 둘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뭐 2%짜리도 있고요. 32%짜리도 있어요. 신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관세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관세사가 제대로 구분을 안 해서 관세가 틀리게 나왔다. 그러면 큰일이 나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스페셜 듀티 레이트 이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FTA. FTA가 있으면 관세가 줄거나 없어져요. 근데 제가 한국산인데 CO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안 하고 한국산 처리를 안 했다. 아까 제가 KR이라고 적은 거 보셨죠? KR을 적지 않고 트랜스밋을 했다. 그러면 관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임포로도 모르고 엑스포로를 모르고 근데 임포로가 돈을 내야 되는 입장인데 돈을 내는 사람이 아까 그 7501이 어떻게 보면 리셋 같은 거거든요. 리셋이 없다라고 생각을 리셋을 보낼 줄 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적용이 됐는지 적용이 안 됐는지를 모르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은 딜레이가 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옷에 저희가 재질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뭐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몰라요. 물어보기 전에. 그러면 관세가 당연히 통관이 늦어지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입력을 할 수가 없으니까 HTS 코드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통관이 지연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CF29을 알려드렸는데 그렇게 CF29 같이 페널티가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제대로 안 했다면. 그래서 클래시파이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이런 업종에 계시거나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오셨을 텐데 이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지식을 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classify 할 때 제일 중요한 항상 말하는 이 말, essential character. essential character가 저희가 이제 세관하고도 얘기를 할 때 항상 essential character 이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얘기하면 intent use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이 의자를 보실게요. 이 의자에 스토리지가 있어요. 작은 요 밑에 쿠션을 넣을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의자일까요? 스토리지 박스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 essential character라는 건 뭐냐면 이 의자를 예를 들어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내가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의자든 이게 스토리지든 그러면 이거를 제가 어느 섹션에 가서 찾을까요? 당연히 퍼니처 섹션에 가서 찾겠죠. 이거를 스토리지 섹션에서 찾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에디셔널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체어가 essential character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도 볼게요. 펜이에요. 플래시라이트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게 굉장히 많은데 자, 그러면 여기에 제일 메인 펑션은 펜이지 플래시라이트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펜이 가장 중요한 essential character입니다. 제가 이거를 진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근데 요즘은 저도 헷갈리고 세간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멀티 펑션 아이템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essential character를 찾는다는 게 어쩔 땐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런 부분들을 세간하고 디스커스를 많이 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세간의 룰링이라는 걸 또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간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 나가는 건데 중요한 건 그거를 알아야 클래시파이를 시작하실 수가 있다. 옷 같은 경우는 볼게요. 재질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재질이 안감하고 겉감이 다른 경우 무엇이 에센셜 캐릭터일까 했을 땐 겉감입니다. outer shell. 그래서 가끔 손님들이 인보이스에 겉감과 안감을 따로따로 적어서 보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겉감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번 두 번째 이 사진을 보시면 요 칼라 부분이랑 옷 부분이 이렇게 비중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른 재질이다라고 했을 땐 largest surface. 그러니까 여기 이 블라우스 같은 경우는 이 바디 부분이겠죠. 이 부분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앞판과 뒷판이 다른 재질로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앞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근데 옷만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제품이든지 그게 결정이 돼야 저희가 어느 섹션으로 갈 수 있을지 어느 챕터로 갈 수 있을지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옷을 클래시파이를 제가 이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 건데, 옷을 클래시파이 하려면 네 가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보시면 men, ladies, boys, girls. 젠더를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description, dress인지, pants인지, skirt인지 알아야 되고요. woven or knit. 요거는 조금 가끔 손님들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요거는 좀 이따가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woven인지 knit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material, 재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겉감, 그리고 large surface, 아니면 앞감.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이 돼요. 요 네 가지로. 그러면 HS 코드하고 레이시 나오겠죠. 근데 여기 제가 OGA라고 써놨는데 Other Government Agency라 그래서 이게 FDA가 인볼브가 되는 건지 뭐 USD가 인볼브 되는 건지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옷인데 뭐 이런 게 필요하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옷 중에 그 버튼을 쉘 메테리얼로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쉘은 피쉬 앤 와일드라이프에서 인볼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임포트 퍼밋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스페셜 리퀘어먼트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뭐 feather 같은 걸 쓰신다든지 아니면 밍크 같은 걸 쓰신다든지 이럴 때는 다 스페셜 리퀘어먼트이 있기 때문에 재질을 하나하나 알아야 되고요. 이렇게 작은 부분이어도 저희가 혹시라도 이게 other government agency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CO는 컨트롤 버전인데 컨트롤 버전을 알아야 저희가 FTA가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FTA라는 게 컨트롤 버전이 무조건 거기서 만들었다고 해서 다 한국산이 되진 않아요. 특히 옷 같은 경우는 그래요. yarn forward라는 룰을 가지고 있어요. FTA가 한국 옷은. 그래서 얀부터 그러니까 원래 파이버로 얀을 만들고 얀으로 패브릭을 만들고 패브릭으로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얀에서부터 전부 다 만들어야 한국산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익셉션도 있어요. 니트 쪽에. 그래서 이거는 FTA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저희 같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갈맨 둘이 하나만 보셔도 이게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냥 딱 그 클래시파이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니트하고 우분의 차이를 쉽게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원단을 어떻게 짜는지 그 컨스트럭션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얀에서 패브릭으로 간다고 했죠. 얀을 어떻게 패브릭으로 만드느냐. 보세요. 왼쪽에 있는 거. 이게 우분이에요. 우분 컨스트럭션은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번갈아 가면서 만드는 거예요. 방석 예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뭐 크로스를 이렇게 직색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짜는 거 있죠. 그런 거를 우분이라고 하고 니트는 뭐냐면 스웨터 같은 거 왜 실로 많이 짜보셨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줄로 이렇게 쭉 옷을 짜는 것을 니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건 만약에 손님이 진짜 너무 헷갈려서 이거 나 매니팩처랑 연락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만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 이렇게 옷의 끝부분을 잘라보시면 저는 이게 옷이 바로 봐도 우분인지 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서 실이 하나가 슉 뽑힐 거예요.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제가 이 밑을 딱 잘랐어요. 그러면 요 실들이 하나씩 주르륵 당겨지겠죠. 근데 이 니트는 제가 이걸 자르면 거기서 실 하나가 나오면 그 실 하나로 이 옷이 다 없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우분인지 니트인지. 제가 이 설명을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냐면 우분은 챕터가 62예요. 전혀 달라요. 그리고 니트는 챕터가 61입니다. 그래서 우선 챕터가 결정을 하기 위해선 우분인지 니트인지가 제일 먼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재질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뭘로 만들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재질이야 뭐 뭘로 만들었는지 다 아시겠죠. 이거 폴리로 만들었어요. 뭐 레이언으로 만들었어요. 뭐 다 아시는데 사실 뭐 카튼 이러면 쉽죠. 카튼은 카튼이니까. 근데 이제 폴리나 나일론 같은 경우는 맨메이드 신테릭이라고 하고요. 레이언, 셀룰러스, 뱀부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뱀부도 맨메이드 아티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카튼이 있고 맨메이드 쪽이 있고 울이 있고 실크가 있고 그다음에 아더가 있거든요. 이 아더는 대부분 리넨, 래미 이런 것처럼 플랜트 베이스 파이버예요. 근데 이 플랜트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니까 이 뱀부는 그러면 아더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뱀부는 regenerated manufactured fiber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뭐 세관을 통해서 알아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아더로 가게 되면 굉장히 둘이가 싸져요. 그러니까 자꾸 뱀부를 아더로 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맨메이드다. 그래서 이 파이버, 이 메테리얼을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믹스가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카튼하고 폴리, 뭐 뭔가가 다 믹스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근데 이 믹스가 어떤 구간의 믹스가 아니고요. 실의 믹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믹스드 파이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얀을 만들었을 때 자, 40% cotton, 40%, 60% poly. 그러면 50대 50이 아닌 그 50대 이상인 쪽으로 가면 돼요. 폴리로 가셔야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50-50예요. 50 cotton, 50% poly. 이럴 때 어떻게 하냐? HTS 코드가 뒷자리에 있는 걸로 가셔야 돼요. 그 HTS 코드를 이제 쭉 나열이 돼 있는데 그 뒷자리에 있는 거. 그런데 울하고 카튼이 섞인 걸 제가 왜 놨냐면 가끔씩 울이 먼저 나올 때도 있고 어쩔 땐 카튼이 먼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Last in numeric number.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걸로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손님들께서 좀 질문 많이 하시는 옷의 종류들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여자분이 입고 계시는 옷이 드레스일까요? 탑일까요? 한 5초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그 투표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펑션이 있는지를 몰라서 1번은 드레스라고 생각하시는 분 1번으로 타입해 주세요 막 그러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볼 수 있는지 채팅 들어오네요. 오케이. 좋네요. 그 1번은 드레스, 2번은 탑. 한번 적어봐 주세요. 아무거나. 들어옵니다. 요 답을 보신 거 아니에요? 여기 뒤에 써 있는 디스크리션을. 오케이. 설명드릴게요. 세간의 드레스의 정의는 원피스 갈맨으로서 허벅지까지 내려오는 옷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리 부분을 가려야지 드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분 지금 이것만 입고 못 나가시겠죠? 여기 다 보일 거니까 속옷이. 그래서 이분이 바지를 입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드레스가 아니에요. 이건 탑이에요. 이제 가끔씩 옷의 길이로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이거 뭐 16인치 되는데 드레스로 가자. 왜냐면 드레스가 더 싸니까. 드레스로 가자 이러시는데 세간의 정의에는 여기 이게 세간 정의거든요. 세간 정의는 길이가 없어요. 길이를 적는 순간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됩니다. 어떤 분은 키가 크신 분도 있고 키가 작으신 분도 있고 뭐 허리가 기신 분도 있고 다리가 짧으신 분도 있고 수많은 경우가 있는데 거기다가 딱 16인치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분에게는 그게 디스크리미네이트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길이의 정의는 없어요.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속옷이 비치면 그러면 바지를 꼭 입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건 탑이고요. 아무리 짧아도 드레스 용도로 입으실 수 있다. 그랬을 땐 드레스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파느냐도 되게 사실 중요해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파니까 펄체스 많이 하시니까 온라인에 이거를 탭 섹션에 놓으셨겠죠. 드레스 섹션에 놓으시진 않으셨겠죠. 그래서 intent to use 다시 again essential character. 자, 그래서 이거는 드레스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볼게요. 이거를 저희는 점수시라고 합니다. 요즘 여자분들 굉장히 인기 많은 옷인데 원피스 갈면 상체와 하체를 다 가려야 돼요. 이게 뭐 여기에 슬리브레스든 뭐든 이것만 입으실 수 있어야 돼요. 뭔가를 탑을 입어야 된다거나 지금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버지가 너무 없어서 탑을 입으셔야 된다거나 이러면 점수시 아니에요. 근데 이런 스타일을 되게 점퍼라고 많이 부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되게 많이 느낀 게 한국 분들이 잠바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자켓을 잠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잠바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점퍼인데 잠바라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인가. 그래서 좀 유래를 찾아봤더니 되게 재밌었어요. 일제시대 때
공수부대원들이 방한복으로서 이런 점수를 입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수를 일본말로 점퍼 아니면 방한용 자켓을 잠바 이렇게 부르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웃도리를 이렇게 자켓처럼 입는 걸 잠바 입었다 막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점수 점퍼 이런 게 나오면 너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세간의 데피니션은 이게 점수십니다. 원피스 가먼 그리고 위에 아무것도 입지 않는 거. 그리고 위에 입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런 거예요. 탑을 입어야 지금 이거를 이 옷 자체로 입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탑을 입어야 하는 거를 점퍼이라 그래요. 점퍼. 그래서 jumpsuit and jumper is totally different.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에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탑이 없이 또 입을 수 있고 자, 얘는 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jumper.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약간 멜빵 치마 같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이 바디수트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런 옷을 뭐 남자분들이 많이 못 보셨을 텐데, 보시면은 상체를 가리는 옷이 있고요. 요 다리 사이 넣어서 붙게 만든 똑딱이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바디수트라고 합니다. 위에만, whereas torso만 커버하는 거죠. 요즘 뭐 많이 이런 스타일도 많이 입으시긴 하는데, 옷들 중에 이렇게 속옷 같은 거는 이제 이렇게 단어들을 잘 모르셔가지고 일일이 구글 쳐가지고 클래시파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보시면 인보이스에 써 있는 것만 보고는 저희가 클래시파이를 좀 조심해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있는지 그대로 그냥 가다 보면 가끔씩 명칭이 세간이 생각하는 명칭하고 수입자분들이 생각하는 명칭이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저희는 꼭 사진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가르멘트를 수입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사진을 스타일 스케치나 사진을 보내주셔야 정확한 명칭을 알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슬립웨어하고 라운지웨어의 차이는 뭘까요? 잠옷이 사실 일반 옷보다는 관세가 좀 싸거든요. 그래서 슬립웨어 쪽으로 좀 많이 가기를 원하시는데 슬립웨어의 HTS 코드가 따로 있고요. 만약에 라운지웨어는 그냥 좀 편하게 입는 옷, 캐주얼하게 입는 옷 이런 것들인데 그거는 그냥 일반 옷으로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옷 같은 거 누가 봐도 뭐 마켓을 이 옷을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ense of privateness or private activity 그런 옷만 슬립웨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립웨어, 파자마 이런 거는 HTS 코드가 전혀 다르고요. 그리고 레이트도 전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세관원들하고 저희도 되게 알규를 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한동안 이렇게 여자분들 젊은 요즘 MZ 세대들이 되게 속옷 같은 옷을 겉옷으로 많이 입어요. 근데 그거를 알규를 한 거예요. 남자 세관원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입고 다니냐. 이거는 겉옷이다. 이거 속옷이 아니다. 왜냐하면 속옷이 더 싸니까 저희는 이제 그 손님 입장에서는 이거를 속옷으로 해도 좋았겠죠. 더 싸니까. 그리고 세관원도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근데 사실 그 옷이 겉옷이었어요. 그래서 둘이가 더 많았는데 이제 저는 항상 이제 손님들한테 말을 할 때 이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intent to use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 그건 정의가 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어느 섹션에서 파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라인에서 팔 때 속옷에서 판다 그럼 속옷이고 겉옷에서 판다 그럼 겉옷이에요. 그거를 저희가 보는 눈으로만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intent to use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essential character. 지금까지는 사실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나면 이제 센스를 조금 써서 터미널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자 이제 탑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헷갈려요. 지금 저희 직원분들도 헷갈려서 많이들 오시거든요. 근데 우선은 우분 탑이 조금 쉬워요. 니트보다는. 니트는 워낙에 종류가 많아서
우분에서 여기 다 보면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옷이.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이 블라우스는 26.9%야. 맨메이드일 때 26.9%고 오른쪽에 있는 세 가지 스타일은 16%예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거의 반.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통관할 때. 자, 그러면 이 16%로 갈 수 있는 탑이 도대체 뭘까 아셔야겠죠? 자, 이 빨간 웃돌이. 이게 왜 이 주황색 웃돌이하고 다르냐? 얘는 어깨가 보여요. 그래서 sleeveless blouse. 슬리브가 없고 어깨가 보이는 옷은 16%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는 이렇게 간호사복 같이 허리 밑에 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16% 가능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스타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드로스트링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 드로스트링이 달려서 묶어서 이 배꼽이 보이게, 허리가 보이게 한다. 아니면 예전에 좀 쫄쫄이라 그러나요? 여기 이렇게 쫄쫄이 같은 게 있어서 얘를 들어 올려서 가슴까지 팍 올릴 수 있다. 그래서 허리를 보일 수 있게 한다. 그러면 또 얘도 16%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우분일 때 저희끼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해요. 옷이 아주 야하거나 아니 간호사복처럼 보이면 싸게 가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분탑인 경우에 이런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니트 탑은 사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 탱크 탑과 아더 탑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둘 다 면으로 만들었어요. 카튼. 그래서 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는 면으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16.5%고 하나는 10.8%예요. 둘 다 보기에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게 암홀 때문입니다. 여기 암홀. 팔이 들어가는 부분, 암홀. 암홀은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죠. 그리고 얘가 2인치, less than 2인치일 때 이런 종류를 탱크탑이라고 해요. 얘는 암홀이 없어요. 그냥 끈이 달려 있는 거예요. 보시죠? 여기가 이걸 스파게티 탑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스파게티 그 면처럼 달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암홀이 없는 옷입니다. 그래서 아더탑. 그리고 암홀이 없다는 건 또 뭐가 있을까요? 튜탑 같은 거, 아예 끈이 없는 거. 그런 것도 10.8%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클래시파이 할 때 좀 이렇게 어렵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옷이랄지, 뭐 신발은 뭐 솔이나 어퍼가 어떤 게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뭐 박싱 밴드가 있냐 없냐, 정말 너무 많은 부분들, 뭐 케미컬도 마찬가지고요. 올게닉이냐에서부터 그런 게 굉장히 디테일을 저희가 많이 받아서 클래시파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부분 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거, 컴퓨터는 컴퓨터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워딩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뭘로 만들었는지랑 또 용도, intent to use 그 두 가지를 알면 챕터는 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클래시파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몇 분이나 지났을까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강의 부분인데 저희가 밸류에이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한테 물건값이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진짜 곤란합니다. 저희는 물건 값을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물건이 지불된 금액에서 디테일을 보고 저희가 이거는 관세가 붙습니다. 이건 붙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은 해드릴 수 있어요. 어드바이스는. 근데 이제 막 가끔씩 뭐 이거 바지가 이불 밑으로 가도 되나요? 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러면 진짜 곤란하죠. 저희는. 자, 그러려면 이 커머셜 인보이스의 디테일이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중요하겠죠. 이게 19 CFR, CFR이 뭐냐면 저희가 보는 레귤레이션 책이에요. 19 CFR 141.86의 조항에 따라서 어떤 리퀘어먼이 있는지, 커머셜 리퀘어먼이 뭐가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저희가 저희 회사도 이제 인터널리 어릿 같은 걸 많이 진행을 하는데 보면 아직까지도 인보이스에 꼭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세간에서 어릿을 당하시게 되면은 다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언급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손님들한테도
그냥 이렇게 띡 엑셀로 그냥 금액만 적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많이 좀 그러신데 어쨌든 제가 이 가장 꼭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빌링을 하는 이 party, manufacturer, 이 XYZ 컴퍼니라고 되어 있네요. 이 회사의 이름하고 주소,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메일 주소까지 그렇게 적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bill to가 있어야겠죠. for account. 그 누구, 빌링이 인포로겠죠. 이쪽에서 이제 통관을 할 업체. 그래서 ABC 컴퍼니. Code of US entry도 적으셔야 하고요. description도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fuel injection pump라고 돼 있네요. quantity, weight, pieces, 그리고 net and gross도 적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unit price 300불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45만 불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를 다 적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country of origin, 그리고 인코텀, 여기 FOB라고 돼 있어요. 인코텀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걸 굉장히 많이 놓치시는데 보시면 이 밑에 PP Manager XYZ Company 누군가가 사인을 했죠. 그러니까 여긴 지금 시그니처는 없지만 그렇게 acknowledge 사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거를 acknowledge 했다라는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그것도 리퀘어먼트 중에 하나거든요. 많이들 안 쓰시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보이스를 달라고 해서 보냈는데 저희도 뭐 사실 못 본 거죠. 근데 인보이스 넘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인보이스 넘버가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경우겠어요? 인보이스가 수정이 됐거나 아니면 임의로 만들었거나 뭔가 의심을 살 만한 정보잖아요. 인보이스 넘버가 없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에디셔널 서류가 많이 요청이 들어오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조건 지금 인보이스 넘버 꼭 적으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뭐 1로 적으시든 2로 적으시든 뭐 날짜를 적으시든 꼭 적으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만 봐도 지금 이렇게 딱 커머셜 인보이스만 봐도 그 회사의 오르가나이제이션이 좀 보여요. 이왕이면 규정에 맞춰서 정확하게 인보이스를 보내주셔야 세간에서도 믿음이 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닥겜 웰카가 뜨고 그것 때문에 오버라이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좀 정확하고 레귤레이션에 맞춘 서류를 규정에 맞춘 서류를 넣어야 또 의심을 안 사겠죠. 자, 둘이가 붙는 차지들을 적어왔습니다. 물건이 만들 때 들어가는 어시스트 부분들, 예를 들어서 tools, dice, molds 이런 것들, 그런 거는 반류에 들어갑니다. 이걸 뭐 따로 굳이 기재를 안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약 기재가 돼 있다라고 했을 땐 그거는 관세에 들어가야 되는 반류입니다. 셀링 커미션 들어가야 돼요. 바잉 커미션은 안 들어가요. 하지만 셀링 커미션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커미션을 받은 거고 그거는 이 프로덕트 밸류에 들어갔다는 얘기이기 때문이죠. 자, 그다음에 패킹 커스트가 들어가냐 마냐. 패킹 커스트가요. 그 물건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한 거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운반하기 위해서 뭐 팔레타이징을 했다거나 뭐 아니면 뭐 좀 더 큰 박스에다 넣었다거나 그거는 이제 어트맨 컨사이언한테 가는 패킹이 아니라 운반 용도로 패킹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안 들어가지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패킹 커스트는 그 물건을 포장한 패킹 커스트 그거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열티, 라이센스 비용 들어가고요. 테스팅 들어가고요. 워런티 앤 리페어. 그러니까 모든 게 중요한 거는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다. 그러면 반류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반류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느냐? 미국에서 디자인된 아트웍이나 엔지니어는 포함되지 않고요. 왜냐하면 미국의 performed by someone in US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미국 돈으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buying commission, buying commission은 바이어가 내는 비용이지 shiper, 그러니까 매니팩처가 내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서 여기서 말하는 패킹 커스트, 이거 안 들어가는 패킹 커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트라 패킹이 리퀘어 됐을 때 운반을 위해서 그러면 안 들어가고요. 디스카운트인데 디스카운트는 나중에 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건을 살 때 뭐 그러니까 버크로 사셔서 10% 디스카운트를 받으셨어요. 그거는 반류에 안 넣으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물건을 값을
지불을 하고 나서 자기가 뭐 디스카운트를 뭘 받았다 아니면 전에 물건에 디스카운트를 받았다 그런 거는 그 반류에 그러니까 듀러블을 하지가 않아요. 자, 그다음에 프레이 커스트하고 인슈런스는 당연히 빼실 수가 있고요. DDP 조건이다. 그랬을 때는 둘이도 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통관의 의미가 뭔지, 통관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뭐 통관사가 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매년 4월하고 10월에 시험이 있거든요. 4월 거는 이미 끝났고요. 10월에 또 시험이 있는데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리고 아까 제가 이메일 주소 적은 거에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FAQ를 할 수 있나요?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채팅으로 주셔도 좋고 아직 10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강의하신 내용이 이런 수입을 잘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조금 약간 그 생소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관대사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우리 그 관세사 수입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이 의류 수입하시는 분들이 이게 아까 우리 재인 관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좀 어렵거든요. 여기 나와 있네. 질문이 나왔습니다. 유니섹스는 어떻게 분류하나요? 유니섹스는 여자 옷으로 가셔야 돼요. 여자로서로 네. 가신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인도에서 티 네. 수입하고 싶은데 관세를 알고 티는 종류는 다 둘이 프리가 많아요. 저도 뭐 지금 딱 이렇게 090-10 이렇게 해가지고 맞을 거예요. 찾아보셔야 되겠죠? 네.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들 그 인증샷을 위해서 저 카메라 다 맞습니다. 설치되어 있네요. 지금부터 우리 출석자 체크를 좀 하겠는데요. 우리 지금 65분이 들어오셨는데 우리 사무장님 저 화면 넘기면서 사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강의라고 이렇게 지난번에 보니까 한 것 같아요. 네 번째. 4자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나요? 찍어서 말씀해 주세요. 네. 됐습니까? 정책에 따라 관세가 바뀌면 수입을 기준으로 적용하나요? 네, 맞습니다. 엔트리 데이스로 갑니다. 그러니까 수입 날짜가 엔트리 데이트. 네, 모두 찍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가 제인 관세사님이랑 우리가 한 5년 됐나요? 우리 관세사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프랩 코스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때 많이 네. 따셨어요. 그때 많이 네. 따셨어요. 그때 이후에도 가끔씩 지금 하느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오신 분도 있는데 뭐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관심이 많으시면 우리 재인 관세사님 시간 한 번 더 낼 용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좀 괴로운 일이 하나가 뭐냐면 이 관세사랑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우리 고객이 관세사를 소송해 달라고 올 경우가 제일 괴로워요.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이 왜 생기냐면 이분들이 수입하시는 분들이 아까 의류가 복잡하니까 이 품목이 이렇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내고 싶은 관세에 맞춰달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책임은요 관세사가 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본인이 지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CPA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CPA는 잘못이 아니고 결국은 개인한테 가니까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끔 신문에 뭐 CPA가 이게 같이 엮이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해요. 보면 가끔씩. 근데 관세사도
이제 그럴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거다 가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제 문제는 너무 우리 수입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모르기 관심이 없으시고 나는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오늘 같은 강의가 정말 필요하던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진짜 그 부분은 네. 정말 중요해요. 여기 질문 오셨는데 환율 적용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그 엑스포트 데이트에 따르는 그 날짜의 환율이에요. 엑스포트 데이트. 그러니까 아까는 정책에 따라서 관세가 바뀌면 수입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했었을 때는 클리어런스 데이시고요. 통관된 날짜. 그리고 이거는 엑스포트 날짜, 환율 적용은. 그리고 밑에 fresh ginger 물어보셨는데 수입 가능하신가요? 인생 그 인삼 같습니다. 진생, 진저가 아니고. 수입 가능한데 USD 임포트 퍼밋 필요하고요. 그래서 USD 임포트 퍼밋에서 퍼밋을 받으시면 VAT certificate이라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게 모든 수입 퍼밋을 USDA에서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FDA 하셔야 되고요. FDA registration 넘버도 있으셔야 되고 FDA 쪽 다 있으셔야 되고요. 건어물 소량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적용되나요? 소량의 의미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800불 언더면 그러니까 인폴말이 있고요. 메일 신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메일 신문으로 들어오시면 걸리지 않는 이상은 그냥 관세 안 내고 메일 신문이라고 하면 뭐 UPS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셔도 되고요. 만약에 직접 수입자 이름으로 들어오신다 했을 때는 제가 그거는 어떤 건어물인지 정확하게 알고 사이언티픽 네임도 필요합니다. 둘이를 알려드리려면. 인도차 수입 시 USDA 승인 가능. 인도차 수입 시 USDA 아니요. 차는 USDA 필요 없어요. FDA만 하시면 돼요. 보이차 팁. 네네네. 차는 FDA만 하시면 돼요. USDA 필요 없습니다. 보일리. 건어물은 USDA보다는 Fish and Wildlife가 더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궁금하다는 건 뭐냐면 건어물 너무 많은 브로드 하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피쉬인지 그리고 저희는 피쉬일 때도 사이언티픽 네임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패밀리가 뭔지, 지니스가 뭔지, 스피시가 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멸치, 오징어. 따로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제가 해당 모든 문제 정보가 머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좀 레귤레이션이 좀 복잡하고 맞아요. 예, 오징어는 멸치는 이제 뭐 해서 네. 못 온다고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멸치는 사실 FDA 승인은 그러니까 승인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레지스트레이션 넘버를 받으려면 핫셉 조건을 맞추셔야 돼요. 근데 그 핫셉이 FDA에서 인증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멸치가 한국 멸치는 굉장히 작은 멸치도 많잖아요. 근데 그 멸치를 엄청 높은 도수에서 끓여서 살아남는 것만 뭐 인정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FDA 레귤레이션이 돼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공장도 없고 한국은 그런 용도로 멸치를 쓰지는 않잖아요. 뭐 국물을 낸다거나 아니 뭐 잔멸치가 있거나 이러기 때문에 이게 사실 통과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국에서 FDA 레지스트레이션 넘버 등록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어렵고요. 멸치는 오징어는 가능하죠. 오징어는. 이번에 우리 그 제인 김 관세사님을 우리 차세대 무역 스쿨 할 때 우리 위원장님 꼭 한번 모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너무 잘하셔서. 그리고 영어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서. 영어로 강의 가능하기 좋을 것 예, 같아요. 네. 그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질문들 관심을 가지고 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됐는데 다음 클래스하고 그 다음 클래스 다음은 금융이고요. 우리 은행 금융인이 나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 무역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계약서부터 우리가 이제 계약에 공부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시험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들을 추려서 시험 문제를 10문제를 드릴 텐데 그 10문제를 잘 답을 해줄 수 있도록 시험 문제는 아주
어렵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다 답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 또 귀한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하는 아주 귀한 강의를 주신 제인긴 간사님에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소리는 안 들리지만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